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해지는 분위기로는 월요일 표결일에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 이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계속될 경우에도 이 기조가 유지될까? 이 부분도 주목됩니다.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충청합동연설회는 어제 TV토론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1등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계속됐는데요. 후보들의 숨은 전략,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면서까지 강성노조의 무관용 원칙을 또 강조했습니다. 헤드라인 보시고 뉴스나이트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2월 21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설폭력 수사단을 만들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힘으로 끝까지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당론 채택조차 불필요할 만큼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총회로 확인했다며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표 레이스가 이제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두고 나머지 주자들이 협공에 나섰는데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하는 건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물 운반에 쓰이는 플라스틱 받침대에 필로폰을 무더기로 숨겨서 태국으로부터 밀반입한 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담배 밀수범을 추적을 하다 용의자 집에서 수백 개의 필로폰 뭉치를 발견했는데 시가로는 1,600억 원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매장보다 평균 10%가량 비싸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앱과 매장 가격이 다를 경우 앱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고 칭하면서 검경과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며 강성노조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때문에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는 지연된다면서 조목조목 국민 피해를 열거했습니다. 또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거듭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1,500억 원의 혈세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됐고 세액공제도 별도로 하고 있다면서 관련한 지원을 중단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면서 공정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MZ세대 화두이자 윤 대통령 모토였던 공정을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검찰과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시적 단속이 아닌 근절될 때까지 다잡아 건설 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조폭이나 주폭, 학폭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를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설 폭력 수사단을 만들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비조합원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사장에서도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설폭력, 건폭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원래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의 금품인 원래비를 수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재배 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소위와 안건조정위에 이어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지 마세요. 의사결의 발언은 충분하게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개결했던 결과로는 찬성 9인, 반대 8인. 여기 뭐였어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여당과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상권 보장 다 됩니다.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측의 보복성 손배 폭탄을 제안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 번 했다고 1,0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논란 끝에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양국관리법 때처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법사위가 또다시 이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회의 가결 요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여당이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끝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후의 카드인 셈인데 만약 대통령이 제1을 요구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노조 관련 현안이 전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렇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것만큼 민감한 것이 원청의 단체 교섭 책임을 부여한 사용자성 확대 부분입니다. 쟁점을 놓고 노사정 견해차가 뚜렷한 가운데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벌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대우조선은 이들의 고용주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원청이 하청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며 사업장을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조선업계에선 저가 수주 뒤 하청 단가를 후려치거나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떼먹은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노동계는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청 가서 얘기해. 또 원청 가서 또 이야기하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야. 하청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요. 견디다 못하고 불면 터져 나오면서 이게 큰 쟁의 행위로 나오거든요.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일단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게 되면 하청의 근로조건이 올라가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지만 대기업은 하청이 수천 개, 중소기업도 여러 개를 관리해야 해 업무 폭주는 물론 하청의 하청들부터 연쇄 분규가 발발할 거란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여기에 파업 손해배상까지 제한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행위로 끌어들여서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될 걸로 우려가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다툼 속에 정부는 자율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도 노정 대화보다는 현장 불법 행위 조사와 회계 공개 요구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자율투표였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가 당론 채택조차 불필요할 만큼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마감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 수사가 계속돼 의원들의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도 영장 내용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정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입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며 민주당 내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하는 이탈 표심을 자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 처리됩니다.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국회에선 여야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혹한기 전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공당의 대표라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득하긴 어렵다고 본 셈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대신 검찰은 시정농단, 인허가 장사 같은 수사적인 표현을 써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 중범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부터 각종 은폐와 회유 정황이 포착됐다며 증거인멸은 이미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 검사들이 투입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없앨 증거가 남아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원 사격도 연일 거세져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오히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강력범 혼방 수용을 거론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성후 의원의 접견 내용이 유출된 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라며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검찰은 법무부가 거들고 있습니다. 구치소 접견 내용 전부를 까보자며 기록물 사본을 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앞으로 특별면회 제도는 유력층 대신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음 주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땐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도 오히려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한 장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잘 설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다는 관련 업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건데 학계에서는 자문위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청으로 작성된 유휴부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한국자벌드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합니다.
자벌드 주변은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요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사 측은 처음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자문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문위원이던 B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부지가 숙박시설 대상지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걸 듣지 못했단 겁니다. B 교수는 만약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준다는 걸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나한테 거기에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뭐 자연 녹지인데 왜 그걸 개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계에선 특정 부지 개발 방안을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에게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당시 호텔 건설을 연구 결과로 특정하지 않아 외부 자문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해당 부지의 호텔 건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는데 컨설팅 업체와 개발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 대표 황모 씨가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 대표 김모 씨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텔 건설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판교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이달 초 감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경찰청과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들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청 소속 경무관이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작년 출범한 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부패 범죄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당권 주자들은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두고 나머지 주자들이 협공에 나섰는데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며 충청권 당심을 자극했습니다. 안정적 당정 관계를 토대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러면 야당하지 왜 여당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바로 되받아쳤습니다.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야말로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 총선 압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려 꽂는 공천 막을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온 빚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안철수 후보와 협공을 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 후보가 과반득표한 걸 막고 결선에 진출해 막판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투건 비리 심각합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탐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 후보의 결선 목표 전략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공동전선을 형성한 데 이어 경쟁주자의 지지세를 끌어오려는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최근 천하람 후보에게 연신 러브콜을 보냈는데
정작 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갈 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거를 끝나고 나면 계속 분열하지 말고 전체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좀 우물쭈물 우왕좌왕하시다가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결선 투표에는 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권 합동연설회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TV토론과 연설회 등을 통한 후보들의 당원 표심 잡기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화물 운반에 쓰이는 플라스틱 받침대에 필로폰을 무더기로 숨겨 태국으로부터 밀반입한 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담배 밀수범을 추적하던 검찰이 용의자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시가로는 1,600억 원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남성 3명이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받침대를 승강기에 실어 집으로 옮깁니다. 안쪽에 있는 남성은 담배 밀수 사건의 용의자 60대 A씨. 추적 끝에 A씨의 빌라를 급습한 검찰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안방에 있던 화물 받침대를 뜯어보니 치밀하게 숨긴 필로폰 뭉치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필로폰 밀수 조직은 담배 등을 밀수하다가 최근 마약 밀수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중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적발되어 총책을 비롯한 구성원 대부분이 검거되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필로폰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태국으로부터 잘 수입하지 않는 품목이어서 세관의 의심을 샀지만 화물 받침대에 숨긴 덕분에 엑스레이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무게가 50kg에 가깝고 시가로는 1,6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밀반입 규모로는 역대 3번째이고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지만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내 유통책을 추적하는 동시에 태국과 협력해 제조 공급책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마약 밀수 사범은 1년 사이 70% 넘게 늘었습니다.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 유통 사범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마약 공급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가정용 사이클 운동기구를 자르자 하얀색 가루,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설탕이나 시리얼, 수족관용 돌 모양을 한 마약도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 사범은 1,3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7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이 13%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압수한 마약류 양 역시 지난 2021년 기준 1,300kg가량으로 5년 전보다 8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마약청정국 지휘를 되찾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모두 84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 근절이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주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마약 밀수 차단에 주력합니다. 마약이 들어오는 입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물론 비집고 들어온 마약류를 사고 파는 경로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올해 안에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과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하는 병의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우리 군이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 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남측의 공군 기지를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북한에 맞대응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하늘 위에서 공중급유 수송기로부터 급유를 받는 모습입니다. 공군이 처음으로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F-35A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를 할 경우 작전 수행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9년 12월 전력화된 이후 공중급유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은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 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을 토대로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 또 실시간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온 군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한미 확장 억제를 넘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열린 긴급 공개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맞섰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있었던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동안 미사일 도발을 하고도 대내적으로 침묵하던 행보에서 완전히 바뀐 건데요. 그 이유는 뭔지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시간여 만에 대외용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발사 사실을 빠르게 보도한 데 이어 북한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에서도 발사 2시간 만에 관련 내용을 발빠르게 알렸습니다.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습니다. 이튿날에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면에 전날 진행했던 방사포 발사 소식을 실었습니다. 통상 발사 이튿날에나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보도 행태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 넘게 관련 보도를 일절하지 않으며 침묵 기조를 이어갔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행보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한미가 실시하는 각종 연합훈련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북한이 그에 따른 맞대응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은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대결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북한 일부 지역에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을 강조해 내부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북한의 빨라진 보도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농업 단일 의제로 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은 대회용으로 발간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사진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북한 외국문 출판사가 공개한 100쪽 분량의 열병식 사진첩을 보면 약 17쪽에 걸쳐서 김주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있는데 김주애의 단독 사진은 물론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군 사열을 받거나 주석단에 함께 자리한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진첩에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과 고체 연료 추정 ICBM급 신형 미사일 등 열병식 현장에서 공개된 각종 무기 사진도 대거 실렸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에서, 그러니까 76%의 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연말 한때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상급 종합병원인 인천 성모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전국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병원만 모집 정원을 다 채웠고 정원의 절반 이상 확보한 경우도 4곳에 불과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체 모집 정원 대비 확보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과목의 확보율 84%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과목에서도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병원이 20곳 안팎씩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 10여 개는 전공의 모집 정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가 인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해결책의 다른 한 축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병원에서는 4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사단체가 현재 간호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의 논의는 한동안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병원에 갔던 간호사 출신 사회복무요원과 드라마 한 장면처럼 한 걸음에 뛰어온 의료진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 차 옆에 있던 남자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 위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 어딘가에서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이곳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시민의 상태를 살핀 남성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흥 씨였습니다. 외출을 받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가 쓰러진 시민을 보고 달려간 겁니다. 입대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던 까닭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달려가면서 이제 의식이 있는지를 먼저 시민들께 여쭤봐서 확인을 했고요. 바로 의식 없는 거를 제가 또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병원 심폐소생술 팀이 달려왔습니다. 심장 멈춤 환자가 생겼다는 코드블루 방송을 듣고 전력 질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환자는 의료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늦지 않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원내에서는 심폐소생술 팀이 활성화가 돼서 CPR 방송 나자마자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한 장소로 모두 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60대 남성은 김 씨와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겼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같은 음식을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왠지 더 비싼 것 같은 이런 기분 경험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매장에서 배달앱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평균 10% 정도 더 비쌌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토스트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은 4,900원. 배달앱을 보니 분명 같은 메뉴인데 가격은 20% 더 비쌉니다. 세트 메뉴 가격은 30%나 차이가 났지만 배달앱에서는 어떤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서 저희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달앱 가격이 10% 더 비쌌는데 이 가운데 65%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이 들고 배달료가 비싸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속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배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똑같이 책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음식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인상됐을 때 그것을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임신부인 척 동정심을 유발해 합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을 다니며 약 100번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2,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임신부로 위장한 A씨는 출근 시간에 여성 운전자를 노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봤을 때 차별 대우는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성옥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2월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동성부부란 사실을 안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자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됐지만 해석과 운영이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동성결합의 경우도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의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라면서 둘 간의 권리, 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 차이는 성적 지향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결합이란 이유로만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한 건 차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동성 커플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주장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에서의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건보공단은 판결문을 확인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현행법상 부부나 사실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와 본질에선 같다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다른 권리로도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엄연히 법 울타리 밖에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혼인은 이성 사이에만 허용하고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역시 혼인은 양성이 기초라고 하고 있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번 판결도 동성부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관계를 동성결합으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등이 부부가 아니어도 한쪽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소 씨의 경우 상대방이 동성이란 점을 빼면 본질적으로 이성 배우자처럼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의 합법성보단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건보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판결문 끝부분에 이례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은 차별도 언젠가 폐지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라며 다수결 사회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씨 측은 물론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성혼 법제화 등 다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 간의 혼인관계, 성별이분법, 그리고 정상가족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네. 민주당 오늘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자,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거는 뭐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뭐 예상했던. 예. 원래 인사에 관한 것은요, 당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례상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인사는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예. 그런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확인할 방법이 일단 없고요. 만약에 당론으로 정했다가 이게 그 뜻대로 안 되는 표결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망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블러핑에 해당되는 거고요. 당론으로 갈 수가 없는 사안인데 네. 그 사이에 며칠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필요한 논란이었습니까? 필요가 있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분명히 네. 있죠. 필요는 있으나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의총 분위기도 뭐 그것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총 분위기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이탈표는 그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독수리 오영재 정도로 얘기하면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5표 정도 있을 네.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독수리 오영재도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다. 네, 검찰이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는데 그 기간 동안 보여준 검찰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슬쩍 언론에 흘리기 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를 하면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 역량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 행태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응축돼 있는 것이 구속영장 아니겠어요? 네.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그 구속영장을 읽어보고 이 의원들이 승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보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독수리 오영재도 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박성준 의원이 자,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말을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의총에서 대선 후에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할 것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대선 패배 엇보고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이런 일련의 수사,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볼 때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아주 격하게 붙었던 0.7% 차이죠. 사실 작게 패배한 건 맞죠. 그걸로 인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맞춰서 계속 그 지속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의 체포동의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몇몇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자율투표를 해야 된다. 말씀하신 독수리 오영재 뭐 그런 의원분들이나 몇 번 분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거의 맨투맨 1대1로 현역 의원들을 다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그 최측근 친명계 의원들이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내서 당론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냥 자유투표를 해도 그 정도는 부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마치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체를 탄압하기 위한 이런 검찰의 공작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난 거를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티끌 하나 잘못이 없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고 언론에 많은 증거와 기사들이 나왔을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그거 하나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정말 잘못이 없다면 정말 티끌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나가서 포기하시고요. 나가서 받으시면 기각되겠죠. 법원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이 휘하에 두고선 그런 대한민국이 엉터리 대한민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프레임, 검찰 탄압 프레임이 글쎄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다. 자, 이재명 대표 의총에 앞서서 오늘 오전 체포동의안 대응 방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한 푼도 안 받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건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요. 앞서 검찰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서 보고 민주당 기류가 좀 달라졌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곽상도 의원 판결 내용이 좀 결정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그분 428억 부분에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를 놓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천화동인 1호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액수가 428억으로 이제 비계되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업무상 배임하고 제3자 뇌물, 특히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은 사실은 이 대장동 이 배임 문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아마 이제 기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뇌물 부분이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 FC 문제와 별도로 대장동 문제는 업무상 배임을 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뇌물 그 428억 부분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 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측이 다 서로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한 법률 공방이 이어질 거고요. 이게 봄에 일단 기소가 되면은 이 법률적 공방은 거의 1년 동안 아마 점철이 될 겁니다. 이걸로 아마 뭐 계속 그 서로 공방하면서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에 지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나오면서 증거 능력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 문제. 그리고 거기는 돈이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된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의 발로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의원들에게 어필을 한 거고요. 검찰의 이 업무상 배임 주장과 제3자 뇌물 주장은 말하자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총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법무부 장관도 새로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428억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 뭔가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이 입증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대장동 수사의 성패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는 포함은 안 돼 있었죠. 이번 체포동의안 나오는 거에는 구속영장에는 처음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직접 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까지 나온 안들만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은 것뿐 그 문제뿐 아니라 인허가권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성남FC라든지요.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성남시장 당시에 직접 결제를 했느냐 아니면 최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어떻게 그런 인허가권을 갖다가 협상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저희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체포 동의안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428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마 검찰이 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 의원들 판단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렇고 이 기저에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천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저는 뭐 결론이 났다고 봐요. 부결인데 몇 표냐? 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169명의 민주당 의원에다가 민주당의 친한 무소속 의원들, 민주당에서 나간 의원들까지 합하면은 사실은 175명 내지 17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소수 야당 중에서 한 명 정도가 더 부결적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부결을 찍어준다 그러면 175, 176, 177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표가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독수리 오영재 말씀을 드렸지만 독수리 오영재도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인 구속영장을 받아보고 아이고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169 플러스 알파 175냐 76이냐 77이냐 이 숫자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가 될 거예요.
지금 부결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부결이냐 가결이냐는 예. 저는 관심 바뀝니다. 가까스로 부결되느냐. 그렇죠. 만약에 아니냐. 169보다 더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그런 표가 나오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결 부결은 여기서 전혀 의미 없는 논란이 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성적표 169 내지 177표 사이에서 아니면 그 이하로 나올 거냐,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우리가 부결표 좀 도와줄까? 뭐 이런 또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80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국힘당이 도와준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다. 그렇죠. 그건 이탈표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뭐라고 그럴까요? 매우 아주 극히 매우 전략적인 국힘당의 표 부결을 도와줘서 만약에 180, 190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하나 우리가 감상해 볼 대목이 있죠. 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뭐 이럴 가능성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에요.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뭐 농담 삼아 가볍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본회의 장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 그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신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169석이냐 아니면 몇 석이 빠지냐라고 이제 예상을 전망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이탈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처신이라든지 사법 리스크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특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합을 보여서 결국엔 똘똘 뭉치는, 그리고 여기서 이탈했을 때 물론 언론이 중도층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이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에서 오는 그 비판, 그리고 이후에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9석에서 거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환노위에서. 이런 것들 볼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한 이런 러브콜이 얼마나 작동을 할지 그런 거에서 169석에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의당에 대한 러브콜이 얼마나 작동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이 최근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 꽤 각을 세우는 사안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과거 그 총선 때 보면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는 이제 그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주고 이런 전략 투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미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좀 시작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민주당하고 계속 거리를 두는 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안별로 하겠죠. 지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뭐 분명히 여러 번 당의 지도부들이 정의당 지도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 방향이고 방침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 자신이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협상이나 뭐 태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본적인 헌법상의 제도에 관한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노란봉투법 예에서 보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뭐 이런 기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체포동의안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어렵게 봅니다. 어렵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은 뭐 부결
될 거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뭐 가부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숫자에만 정도로? 관심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의원들 내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제 새로운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나오는데 아마 보십시오.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과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 어렵거든요. 의원들이 서울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예요. 자,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까지 좀 전해줬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35명 정도는 이 대표와 같이 못 간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27일 날 예. 하는 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 되어오는 수사에 따라서 일단 대표적으로 쌍방울이 지금 아직 수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지금 수사가 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요.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사실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체포동의안이 또 한 번 올 수도, 예. 2번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사법 리스크,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과 비판을 받아야 되냐라는 피로감이 쌓일 거고요. 지금도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 잘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민주당이 점점 총선에 가까울수록 과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갈 것이냐.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2번, 3번이 거듭되면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예. 한 거고요. 지금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이재명계 또는 친문 계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현역 친문 계열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들도 생기고 나고 있거든요.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네네, 예.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네.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현수막도 같이 걸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뭐 친명이냐 친이냐를 떠나서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기 예.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아질 높아진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수사 과정에서 물론 스모킹건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그 기류가 좀 많다고 한다면 영장을 계속 청구한다 그랬을 때 반발할 가능성도 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영장을 검찰이 한 3번 이상 청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라고? 영장의 내용을 봐야죠. 영장 내용이. 영장 내용이 이번에도 사실 영장 내용이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이 만약에 들어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쭉 분석을 했던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이 121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서 121석이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렇죠. 압승을 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은 예.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요. 1000표에서 3000표 사이에서 당락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중도층의 반 이상을 끌어와야 당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은 필요한 조건이지만은 당선을 하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려면은 당 지지율이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2차 구속영장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들어오고 뭐 3번까지 갈지 안 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또 나오고 만약에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에 야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이건 좀 곤란한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런 정도의 경문과 같은 성토문과 같은 구속영장을 보내가지고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도 구속영장 청구서가 계속 반복된다면 수도권 의원들도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은 백부작 대하 드라마다. 지금부터 이제 폭로하겠다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오늘 첫 일화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나타났다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부터 폭로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온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왔다면서 이제 이 발언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뭐 유동규 씨가 지금 진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특히 성남시장 재직하면서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그런 좀 측근들 관련돼서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거짓말들을 얼마나 유동규 씨가 반박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표현을 쓴 것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서 성남시장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고 대선에까지 도전을 하게 됐는지 사실은 앞서서 말했던 428억의 증거가 없다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한다면 이 대장동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50억 클럽처럼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프로젝트, 그걸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라는 거 평가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이동규 씨 입을 통해서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발언의 신빙성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부터 이렇게 폭로를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물론 폭로는 폭로지만 여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유동규 씨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 관여를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이렇게 첫 만남 일화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대장동에 관련된 증언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예비적인 모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을 걸로 봐요. 그것을 검찰에서는 아마 진술을 했을 거예요. 네, 그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아마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씩 둘씩 까겠다는 건데 물론 다 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뭐 입증 자료가 없는 얘기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이 들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비화를 얘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일화들이나 사실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걸 이제 검찰 쪽에서 어떻게 또 이걸 갈무리를 할지 그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라고 판단합니다. 심상치 않은 사태의 전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백부작 대하 드라마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봐야죠. 일단.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이 새 쟁점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입니다.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그러면 제 정치 생명 걸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아니고 우리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 씌우기로 민주당의 언어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어이가 없다. 김기현 후보의 그 반응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황교안 후보는 그 땅에 우리 팀이 2번 가서 면밀히 조사를 했고요. 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필패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 문제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렇고요. 1차 토론회에서도 가장 먼저 제기를 했고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기현 후보의 예. 지금 이 땅 관련한 것들은 뭐 사실관계는 워낙 많이 지금 예. 기사에도 다뤄지고 있고 뭐 다른 패널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넘어서서 왜 황교안 후보가 저렇게까지 김기현 대표를 네. 김기현 후보를 소위 말해서 물어뜯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요. 지금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천하람 후보한테 많이 네.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 지금 전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물론 책임당원 중심으로 저희가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정확히 맞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천하람 후보가 예상 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를 앞섰다라는 것도 예. 있고 앞서서 안철수 후보와 붙었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후보로서는 지금 전당대회 이 4명이 본선 전당대회에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황교안 후보가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예. 아니냐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같이 일했던 전직이나 아니면 원외에 있는 분들이 같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최소한 3등은 해야 된다. 마지막 예. 등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강력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강성 보수 지지층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성 보수 지지층은 사실은 대부분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기 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김기현 후보에게 갈 강성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를 아니면 시선을 끌어오겠다. 그러면서 네. 동시에 부정선거는 조금 뒤로 두고 그러니까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중도층에 있는 당원들의 표를 좀 받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하게 되면 아까 뭐 이재명 대표 건에서도 예. 마찬가지지만 당내에 사실은 이 분열이 외부적인 결과에서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총선이라든지 그 이후 선거에서.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일정 부분은 팩트 베이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공세는 당에도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총선까지 내다본 행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김학연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천하람 후보가 대기실에서도 두 분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거는 황교안 후보인데요. 그렇죠. 오늘 김기현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의혹이 가짜라면 정계 은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또 반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때린 사람은 황 씨인데 엉뚱하게 지금 안 씨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로에서 뭐 밥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 옛날 속담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은 김학연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당 선관위가 이 대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주의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원래 스피커는 황인데 황 후보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않고 안 후보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도 야, 국힘당도 참 속사정이 복잡하게 꼬여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결국은 김 후보로서는 황 후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야 뭐 결선 투표를 가든 아니면 결선 투표 전에 50을 넘기든 예. 지금 뭐 지금 그런 중차대한 순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황 후보가 뭐 울산의 이재명이니 어쩌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울산의 그런데, 이재명은 아마 천하람 후보가 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아주 증오의 관계인데 이걸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 찬스에 이게 지금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트랜스퍼가 잘 안 되는 지금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정의당, 야당도 지금 울산 부동산 의혹에 가세한 상황인데 네. 물론 지금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거는 84만 당원들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사실관계에서는 사실 이게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800회 뛰었다고 양희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공시지가상으로 뭐 5.9배 정도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은 상관이 없다. 땅이랑은 맹지기 때문에 건물도 못 짓는다. 네, 건물도 못 짓는다. 뭐 천하람 후보가 거기에 국민의힘 연수원 짓자 그랬더니 건물도 못 짓는 땅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의혹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걱정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도 표심을 가지고 있는 책임당원들에게는 약간의 영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가 해야 될 것들은 이 중도 성향의 책임당원들에게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크게 대세에는 저는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1차 흐름에서는. 과반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그쵸. 설정한 상황인데 네. 이건 여기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전까지는 과반을 뭐 자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났다가 좀 최근에 며칠 동안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 조금 초조해한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과반이 넘는다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였지 저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남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밝혀내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지만 막판에 또 손들어주고 내가 그래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나 이후에 내가 이 당에서의 이런 지분,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금은 이런 분위기지만 네, 전략을 또 그렇게 취할 갈 수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어제 토론회부터 안철수 후보는 천하람 후보에게 좀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도 살짝 보입니다. 천하람 후보 반응은 어땠을까요? 발언 듣고 오시죠. 후보님께서 천하람 후보님께 이제 한 팀이 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TV 토론을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면 계속 분열하지 말고 전체가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는 혁신의 천하람, 구태의 김기현으로 완전히 판이 새로 짜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우물쭈물 우왕좌왕하시다가 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만한 당원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이고 결선 투표에는 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결선 투표에는 결국 내가 갈 것이다. 천하람 후보의 답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도 그렇고요. 천하람 후보에게 조금 후한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전략밖에 없죠. 예, 그 전략밖에 그 전략으로 없다. 이거는 뭐 가야 결선에 갔을 때를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후보한테 갈 표가 천 후보한테로 자꾸 넘어가니까 말하자면 이 2월 현상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일단 막아야 될 거고 결국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날 좀 찍어주세요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싶은데 하여튼 안 후보는 항상 우물쭈물 우왕좌왕 애매모호로 가다가 이번에도 크게 좀 된통 당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정치 구력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정당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대표도 여러 번 했고 국회의원도 벌써 3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원숙하게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닥치는 이런 결단력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이번에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지금 갖고 있었을 오히려 좀 소신껏 같아요. 발언했으면 그럼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지도자가 되지 약하게 나가면 작은 지도자도 되지 못합니다. 예.
자, 천아용인 이 네 명의 네. 후보들, 뭐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오늘 네, 보면서 네. 인증샷도 네. 찍었고요. 이번 주 내에 가서 이제 물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10만 원 샀으니까 100만 원은 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보신 거죠.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다 살짝 거절 아닌 거절을 했더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뭐냐 꼭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고 연대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전략 미스는 투명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까지 왔으면 사실은 그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스탠스를 바꿨으면 내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그리고 내가 윤석열 정부의 뭐 공동 운명체로서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사실 질문마다 우왕좌왕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 스스로 말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원들도 말씀드린 대로 84만 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당원들 성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를 사실은 천하람 후보에게 조금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는 게 최근에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선에 가서 천하람 후보의 지지세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 때문에 매우 초조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용산 가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자는 거에 오히려 내가 천하람 후보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경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런 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이태원 상황, 좋은 일이라면 같이 가서 손잡고 같이 하는 것이 더 안철수 후보에겐 더 나은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얼마 전에 정계 개편론을 언급했던 신평 변호사 기억하실 텐데요. 여야 모두가 취약한 구조라서 당장 내일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자, 이 분석을 또 내놨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그 야권도 상당히 취약하고 여권도 취약한 것이죠. 야권은 이재명 그 당대표 계와 그 나머지 야당 의원들 간에 이미 그 감정의 그 궤국이 생겨버렸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그 유승민 계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는 저주의 말을 그 퍼부어왔죠. 내일 바로 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지금의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는 맞는 겁니까? 멘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멘토가 아니라고 그 부인을 하는데, 그러나 제 글을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항상 그 받아보시고 또 그 피드백을 제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분들한테 그 주시는 것을 봐서는 일단 마지막에 나온 얘기부터 좀 보면 멘토는 맞는 거냐? 나는 부인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면 대통령이 항상 받아보시고 피드백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 이러면 멘토 맞는 거죠? 아유. 멘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혼내야죠. 만약에 멘토가 아니라면. 당신 멘토라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딱 이렇게 해서 끊어야죠. 근데 지금 신평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탈당 얘기까지 입에 올리는 사람이면은 이건 사실 이번에 금기어가 뭐 여러 개가 뭐 윤핵관도 나오고 뭐 윤한연대도 나왔습니다만은 첫 번째 금기어라고 그러면 저는 탄핵과 탈당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신평 변호사를 사실은 좀 혼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도 좀 혼내줬어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 선대위원장에서는 이제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긴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화 걸어서 이건 화를 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잔치집이 바로 지금 여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어도 이런 구정물을 끼얹을 수가 있냐. 그리고 신평 변호사 나무래야 되고요. 김기현 변호사의 실책이 보였을 때도 혼내줘야 됩니다. 탄핵 얘기를 어떻게 해서 입에 올리고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애매하게 안철수 후보만 혼났어요. 윤핵관 얘기했다가 윤한연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금기현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심평 변호사가 또 탈당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장개 개편론이라는 것은.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탈당 얘기했을 때 혼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멘토냐고 앵커가 저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데도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멘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심평 변호사 저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윤통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실가락 같은 상이라도 교감이라도 있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는 심평 변호사한테도 김기현 후보 캠프 측에서도 계속 뭐 혼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심평 변호사 내일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것.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계 개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멘토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고 그래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과 잘 호흡이 맞을 대통령실과 잘 호흡이 맞을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둘러서 만일에 이게 전당대회가 잘못되어 흘러가면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언어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평 변호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더 이상은 이런 관련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그리고 대통령을 정말 생각한다면 멘토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하지는 않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정말 진정성 있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멘토라면 오히려 더 조심히 그리고 남들이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대통령께 조언을 하고 그런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이 조금 마지막에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윤핵관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용어다. 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은 이거는 뭐 레슬러처럼 힘자랑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이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놀라서 주목할 것이다. 신원사판이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칭찬을 했더라고요. 자, 지금 뭐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은 황교안 후보보다 좀 앞서 나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천하람 후보 바람처럼 진짜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천하람 변호사로서는 한번 풀 배팅을 해볼 만한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서판이야 뭐.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번듯하죠.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정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층에서 당원들 84만 당원 중에 중도층이나 아니면 개혁적인 성향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되게 바람직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지만 글쎄요, 이게 결선에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혈세로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건설폭력 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를 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지난달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해서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G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 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코레일 네트워크스 봉사, 일반직 노조 등 8개 기업 노조 6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인 MZ세대가 주축이어서 MG노조라고도 불립니다. 협의회는 기존 거대 양대 노조의 연례 파업이나 정치 투쟁은 지양하고 아직 노조를 만들지 못한 86% 노동자의 단결권 실현에 나서는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올해 가파르게 오른 공공요금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자신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언제가 끝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말 특수는커녕 12월에 혹한 시간을 보내고 한파보다 더 무서운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뭐 유예를 한다. 유예를 하는 거는 사실 업주들한테 빚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내야 되는 빚.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예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불을 10개면 한 5개 정도 층층마다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도 비해 30% 올라가지고 한 700 정도 나올 게 지금 1100 이 정도 올랐습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고 묻자 이 법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 우려로 38개 농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고 쌀 전업농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며
정부는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거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최대 위험 요소라면 국내 총생산, 즉 GDP를 넘어선 가계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빚 증가폭이 역대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고물가 극복을 위해 무려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솟는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 가계빚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연말 가계신용은 1,8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습니다. 특히 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조 8천억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간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지난해가 사상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36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가계빚의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계대출의 그런 핵심 규제인 DSR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상황이 부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뜻하는 가계신용의 한 축, 판매신용은 1년 만에 11조 9천억 원,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소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이런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5년 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했던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그때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있었던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소환됐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응했던 전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하지만 2018년 5월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지체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 111명 이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늘 소집했던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고질병 방탄국회 소집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일정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7월을 맞게 됩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 권 의원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니
7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38일 만에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은 권 의원은 구속도 피하고 재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가 통했던 셈입니다. 권성동 모델로 회자되는 당시 상황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됐던 2018년 5월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방탄국회 논란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스스로 법원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천공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인 지난해 3월 당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천공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방문했거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진위를 가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었다며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낸 배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추가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 발전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설치가 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곳 가운데 유독 마을과 가까이 이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도 클 텐데요.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된 이유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부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0m 정도만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뭐 반응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소음 피해 우려에 환경부는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업체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난해 8월 풍력발전 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합의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을 그 서류가 노출이 돼가지고 회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줘버렸다니까요. 회수했다고요?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나 주민 찬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높이 100m 풍력발전기 4대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게나마 1,200만 원이나. 자, 그러면은 풍력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산자부 승인과 환경 영향 평가까지 통과했지만 주민들은 설명에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공사를 앞둔 몇 개월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가 시작한다. 이런 어떤 주민 설명회가 주민 설명회를 빙자한 설명회겠죠. 그런 설명회 절차만 거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절차를 납득할 수가 없죠.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농산, 어촌 어디든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아무도 몰래 이뤄지는 주민 설명회와 밀실 합의 편법 속에 마을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포천시 영중면 미팔군 영평 사격장에서 발생한 불이 24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 끝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곳이 미군이 관리하는 사격장이라 산림당국이 헬기 외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부산 회동동 번영로 구서동 방향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갓길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레미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청도군 대구 부산 고속도로 청도 1터널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탱크로리 차량 1대의 견인이 늦어지면서 주변 고속도로가 2시간 정도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 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박현우 위원장과 고창건 사무총장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박 위원장 등이 이적단체를 조직해 북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체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YTN 취재진이 지난해 6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산발적 공습이 이어지면서 키이우 도심 풍경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들이 짙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재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시내입니다.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묻어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외벽이 뜯겨나간 건물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던 건물입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당시 맞은편 열 발전소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지금은 도심 속 전쟁의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4km 떨어진 곳의 도심 호텔도 처참히 무너져 내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해 전야 미사일 공습 이후 최근에야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중심지는 시민들의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독립광장에 꽂힌 추모 깃발의 수도, 성당 앞 추모의 벽에 걸린 전사자 사진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당 앞 광장에 전시된 러시아 전차들에는 승리 또 평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메시지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마을 이름과 군인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문구로 가득합니다. 매일같이 도심을 울리는 공습 경보는 시민들의 생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피소는 100m 깊이의 지하철역. 이제는 일상이 된 공습 경보라지만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Увесь час, коли звучить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вона лунає досить гучно, на телефоні стоїть оповіщення. І зразу очікування, прислуховування. 러시아군의 에너지 시설 집중 공습으로 시작된 겨울 전쟁. 주변국 등의 지원으로 기약 없는 어두운 생활은 우선 벗어났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전기가 끊길까 가게마다 자체 발전기를 들여놨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да, конечно. Ну, сейчас он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а,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есть свет, не выключен.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도시가 또 생활이 어디까지 바뀔지 키이우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